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 크로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합니다만 힙 버퍼를 이용하는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주입하는 공격, 커맨드 인젝션 어택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그리고 SQL 주입 공격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취약점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인데, 앞에 이 네 가지하고는 조금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 따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2015년도 9급 전산직 공무원 지방직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번 문자열 조작 루틴과 같은 불완전한 표준 라이브러리 루틴을 안전한 것으로 교체한다. 2번 함수의 진입과 종료 코드를 조사하고 함수의 스택 프레임에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한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제공한 입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4번 매 실행 시마다 각 프로세스 안에 스택이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답이 뭔지 좀 감이 잡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감이 잡힌다는 것은 상당히 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답을 선택해 보시고요. 나중에 강의 끝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전 문제는 2015년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웹 서비스 공격은 이렇게 물었는데, 다음이 뭐냐면은 공격자가 사용자의 명령어나 질의에 의해 특정한 코드를 삽입하여 DB 인정을 우회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다. 1번 직접 객체 참조, 2번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3번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4번 SQL 인젝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DB 인정을 우회하거나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답을 추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답을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이 문제도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 뭐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요. 소프트웨어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공격 코드를 소프트웨어 속에 이렇게 주입해서 실행하는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격자는 어떤 지금 시스템에 실행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공격 코드를 그 속에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또 자기가 주입한 코드가 실행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격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가장 이렇게 유명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데 힙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주입 공격, 커맨드 인젝션 어택, SQL 주입 공격, SQL 인젝션 어택. 그 다음에 성격은 좀 다르지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도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우선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이해를 하려면은 스택 버퍼가 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아마 시스템 프로그램, 뭐 OS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스택 버퍼가 뭔가 이런 건 아마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스택 버퍼가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상의 어떤 함수, 펑션이 실행될 때 그 펑션이 실행될 수 있게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런 공간을 스택 버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버퍼라는 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는 메모리를 버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한 메모리가 할당되는, 임시적으로 할당되는 공간이 스택 버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뭐냐? 오버플로우라는 게 넘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넘친다, 오버플로우, 넘친다. 그러니까 스택 버퍼에 임시적으로 할당된 그런 어떤 공간, 버퍼에 실제 할당된 버퍼 크기보다, 그러니까 버퍼에 할당된다는 어떤 함수의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면 그 변수의 메모리를 갖다 이렇게 할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당된 이제 메모리가 버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퍼에 원래 할당된 크기보다도 큰 데이터. 원래 버퍼에 할당된 데이터 크기보다, 버퍼 크기보다 큰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원래 할당된 버퍼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넘친다.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이렇게 오버플로우 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친다는 이야기는 인접한 메모리의 다른 어떤 정보를 사실 넘치기 때문에 오버라이팅, 더 쓰게 된다. 이런 현상을 버퍼 오버플로우 현상이다. 버퍼 오버플로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하냐면, 사실 원래는 어떤 변수의 메모리를 할당하면은 그 버퍼가, 그 변수에 할당된 버퍼가 크기가 있다고. 예를 들어 100바이트면 100바이트, 뭐 1K면 1K 이렇게 있는데, 그 변수에, 그 버퍼에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할 때 정확하게 이 할당된 최대 크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비교할 로직이 없는 거죠. 이 함수에. 그런 어떤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당은 100바이트를 했는데 메모리가 100바이트 할당된 버퍼에 뭐 예를 들어 1000바이트가 이렇게 입력이 되더라도 그걸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하는 그런 로직이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취약한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 버퍼 오버플로우의 취약한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getS 함수, 뭐 sprintf 함수, 뭐 stringcat 함수, stringcopy 함수, vsprintf 함수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이죠. 변수에 할당된 메모리 크기하고 할당된 변수에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 크기하고 비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되더라도 함수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여러 가지 이제 용도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켜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 시킨다는 건 메모리가 이렇게 잘못 사용이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운 시켜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도스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아주 정교하게 말해. 그 버퍼 속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입력하는데, 그 입력하는 코드 속에 말이죠. 코드 속에 공격자가 자기가 정교하게 만든 공격용 코드를 갖다 주입을 하고요. 이 주입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주입을 하고 주입된 요 코드를, 공격용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변경해가지고 이 공격용 코드가 딱 실행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자는 이 공격 코드를 지금 이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실행 권한을 가지고 이 공격 코드를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공격자가. 그런 용도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시스템상에서 실행이 되면은 그때 할당되는 어떤 이 메모리의 구조인데, 프로세스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어떤 메모리 구조인데,
여기에 그 프로그램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변수에 할당되는 데이터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힙 메모리 공간은 뭐가 할당이 되냐면은 그 동적으로 할당되는 그 변수에 할당되는 메모리, 예를 들어서 mrlog 같은 이런 함수를 통해서 할당되는 그 메모리 있잖아요. 그런 메모리가 할당되는 공간이 힙 메모리 공간이고,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 공간은 함수를 실행할 때 그 함수 내에 있는 뭐 로컬 베리어블이라든지 그 함수의 그러니까 리턴 주소라든지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넘겨주는 매개 변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할당되는 메모리, 예, 그런 것들이 스택 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이 된다. 스택 메모리 공간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할당이 되고, 힙 메모리 공간은 밑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가 있으면은 스택 메모리 공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높은 주소부터 이렇게 아래로 차례로 쓰고요. 힙 메모리 공간은 낮은 주소부터 위로 이렇게 할당해서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커널 코드하고 그 커널 코드에서 사용할 어떤 메모리 이런 것들이 할당되는 게 이제 제일 상위의 주소 이렇게 할당되는 이런 구조인데, 스택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 되려면은 요 스택 메모리 공간 여기에 할당되는 어떤 버퍼를 넘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공격자가 공격용 코드를 주입을 하고 그 공격용 코드로 프로그램 제어권이 넘어가서 공격자가 이렇게 그 주입한 공격용 코드가 실행되게 이렇게 만드는 공격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조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스택 그 버퍼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뭐 매개 변수 같은 이런 거에 할당되는 메모리가 여기 스택 버퍼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했으면 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이렇게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리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턴되는 주소가 여기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 내에서 할당되는 변수, 그런 변수를 보통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 지역 변수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변수가 있으면 지역 변수 1, 지역 변수 2 이런 것들, 여기 할당되는 어떤 그 메모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택 버프에 할당이 되고 스택 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택 버프에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는 스택 버프 내에 할당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요 변수에 할당된 요 버퍼, 특정한 버퍼에, 버퍼의 크기가 예를 들어 요만큼 되어 있으면요. 요만큼이 사실 버퍼의 크기인데, 이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공격자가 말이죠. 데이터를, 이거 버퍼의 크기보다 훨씬 큰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갖다 이렇게, 오버플로우를 갖다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버플로우를 시키고요. 그 오버플로우를 시킨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데이터를 갖다 입력한다는 거죠. 공격자가. 그 속에 말이죠. 그 속에 여기에 공격자가 자기가 공격할 때 사용할 그런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만큼 코드를, 공격용 코드를. 오케이? 그리고 이 공격용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이 함수의 그 다음 그 제어권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를 갖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 영역이 여기잖아요. 리턴 함수 여기잖아요. 리턴 함수. 그러니까 반환 주소, 리턴 어드레스잖아요. 리턴 어드레스. 요 리턴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입할 때 공격용 코드를 주입할 때 리턴 요 어드레스를 사실은 요 리턴 어드레스를 어디가 되도록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어디가 되도록 변경하냐면은 요 공격용 코드의 시작 주소, 요 공격용 코드의 요 시작 주소 있잖아요. 요 시작 주소. 자기가 입력한 요 공격용 코드의 시작 주소를 요 리턴 어드레스에다가 딱 이렇게 바꾸치기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제어권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리턴 어드레스로 이렇게
저작권을 넘긴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공격용 코드의 시작 주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입력 주입한 공격용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버프 오버플로, 그러니까 스택 버프 오버플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공격 절차는 내가 이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반환 주소 위치에 여기 함수의 반환 주소 위치에 공격 코드가 있는 공격 코드가 있는 위치에 메모리 주소를 공격 코드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반환 주소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에다가 이렇게 더 쓰는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고요. 그 정확하게 이렇게 공격용 코드가 시작하는 주소를 갖다 이렇게 추론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코드, 공격용 코드의 대표적인 코드를 이제 쉘 코드라고 하는데, 쉘이라고 그러면은 코맨드 라인 인터프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코맨드든지 시스템에서 받아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쉘 프로그램이다 이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쉘 프로그램을 어떤 시스템 관리자 권한, 루트 권한으로 쉘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면은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명령을 갖다 다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쉘 프로그램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쉘 프로그램을 공격자가 루트 권한으로 예를 들어서 코드를 주입해가 자기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 그 공격자가 이 실행 권한, 쉘을 루트 권한으로 실행한 거와 똑같은 거네. 그러면 루트 권한으로 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이야기는 공격자가 시스템에 사용한 모든 명령을 갖다 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공격자가 주입하는 코드의 대표적인 게 이게 쉘 코드이기 때문에 공격용 코드를 쉘 코드를 입력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쉘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반환 주소에는 이 쉘 코드의 쉘 코드, 공격자 입력한 쉘 코드의 시작 주소가 이제 반환 주소에다가 이렇게 반환 주소를 이렇게 오버라이팅 되게 반환 주소를 쉘 코드의 시작 주소로 이렇게 바꾸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쉘 코드의 예를 이제 들어보면 이런 건데, 공격자 주입하는 쉘 코드에 물론 이게 이제 기계어로 머신 언어로 머신 랭귀지로 이렇게 변환된 형태의 그런 어떤 코드이지만은 C로 이렇게 짜보면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런 이제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요 코드가 있잖아요. 요 코드가 만약에 주입이 됐는데 그 주입된 대상 프로그램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공격자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쉘 프로그램을 루트 권한으로,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게 되게 된다고.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 공격자가 임의의 명령을 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이제 위험한 시스템의 저작권이 완전히 공격자한테로 완전히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할 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함수의 반환 주소를 공격자가 주입한 공격 코드, 쉘 코드의 시작 주소로 이렇게 이제 바꾸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버프 메모리에서 쉘 코드의 시작 주소, 공격 코드의 시작 주소를 추론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놉슬레드라는 기법인데,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놉이라는 건 no operation,
그 기계 중에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기계가. 그러니까 NOP라는 게, NOP이라는 게. 그래서 이, 주입하는 오버플로우 시키는 그런 어떤 스택 버퍼의 맨 끝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주입하고자 하는 공격용 코드인 쉘 코드를 위치를 시키고, 그 앞부분에는, 버퍼 앞부분에는 의도적으로 이 NOP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컨트롤 플로우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NOP, 높 기계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오버플로우 시켜서 주입하는 그 코드가 이만큼 된다 이러면은, 입력하는 데이터가 이만큼 된다 이러면은, 쉘 코드, 공격 코드는 이 끝부분에 공격 코드가 있고요. 나머지 이 앞부분 여기는 말이에요. 여기는 뭘로 채운다는 이야기냐면은, NOP들로 이렇게 다 채워놓는다는 거죠. NOP. 그러면은 이 공격자가 그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에다가 이 공격 코드의 요 시작 주소, 요 시작 주소를 그 공격, 반환 주소, 그러니까 리턴 어드레스로 이렇게 이제 바꾸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 범위 내에 있는 임의 주소를 그 공격자가, 그러니까 이 반환 주소에 말이죠. 이 범위 내에 있는 임의 주소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도, 임의 주소만 지정을 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프레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공격 코드의 시작 코드를 만나서 이 공격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롭슬레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격 코드의 시작 주소를 좀 더 쉽게 추론해서, 그 함수의 반환 주소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쉘 코드의 시작 주소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이해를 했으면은 이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건가 이런 건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응책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컴파일 시점에, 어떤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컴파일 시점에 사용 가능한 그런 어떤 대응책이 있고, 하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사용 가능한 대응책이 있는데, 우선 컴파일 시점에 사용 가능한 대응책을 보면은 버퍼 오버플로우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C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를 허용하는 그런 랭귀지인데요. 버퍼 오버플로우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제 컴파일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오버플로우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언어들이 이제 뭐 자바, 파이썬, 이런 언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짤 때 있잖아요. 짤 때 버퍼의 크기를, 할당된 버퍼, 그 변수에 할당된 버퍼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갖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로직을 반드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원천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가능한 그러니까 버퍼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함수들을 쓰지 않고 반드시 버퍼의 크기를 확인하는, 입력되는 데이터하고 버퍼의 크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뭐 좋은 어떤 대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스택 버퍼의 어떤 스택 프레임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보통 이건 이제 카나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카나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공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카나리아 값이요. 카나리아 값은 공격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값인데,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임의 값을 딱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집어넣어 놓고 실행할 때마다,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 카나리아 값, 요 카나리아 값이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프 오버플로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버프에 공격자가 임의의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바꿔치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 카나리아 값, 요 값도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행될 때 이 카나리아 값이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버프 오버플로이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카나리아가 없는 그런 어떤 코드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이거는 에러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거죠. 이런 기법을 스택 가드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의 버프에 어떤 가드를 딱 설치해가지고 그 가드라는 게 카나리아인데 카나리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 스택 프레임에 공격 코드가 이렇게 주입된다는 이야기는 그 공격 코드의 시작 주소를 함수의 반환 주소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반환 주소를 메모리 아주 안전한 지역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안전한 지역에 기록되어 있는 반환 주소를 오버라이팅 할 수 없게, 그러니까 더 쓸 수 없게, 바꿔치기를 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을 방어하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대응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책들은 컴파일이 다시 필요한 그런 어떤 컴파일 시점에 사용 가능한 그런 대응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이제 이렇게 새로 작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컴파일을 새롭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응책은 실행 시점의 대응책인데, 실행 시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이제 대응책인데, 실행 가능한 주소 공간을 보호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실행 코드가 메모리상의 특정한 위치에서만 실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공격자가 스택 버프에 주입한 이런 실행 코드는 있잖아요. 실행 코드는 원천적으로 아예 실행이 될 수 없게. 그러니까 실행 코드는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만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어떤 버퍼에 오버플로우 공격을 통해서 실행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실행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실행 가능한 주소 공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버퍼에 할당되는 그런 공간하고 실행 코드가 들어있는 공간은 다르기 때문에 버퍼 공간에 실행 코드를 입력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응하는 기법을 실행 가능 주소 공간 보호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주소 공간 임의화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ddress Space Randomiz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스택 버퍼가 위치하는 주소 공간을 말이죠. 스택 버퍼가 위치하는 주소 공간을 메모리 내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랜덤하게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임의적으로. 그러면은 공격자가 스택 버퍼에 예를 들어 자기가 코드를 갖다 이렇게 어디에 주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메모리상에서 어디에 위치할지를 사실은 추론을 도저히 못하는 거죠. 이 임의적으로 막 할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력한 코드가 메모리상에 어디에 이렇게 위치할지를 모르면은 사실은 자기가 주입한 코드의 시작 주소를 추론을 못하고 시작 주소를 추론을 못하면은 함수의 반환 주소에다가 자기가 주입한 코드의 시작 주소를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함수의 반환 리턴 어드레스하고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행 코드에 자기가 주입한 실행 코드의 주소를 아예 예측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 코드를 주입해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못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기법을 주소 공간 임의화 기법이다. Address Space Randomiz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실행 시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대응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이 조금 개념이 어렵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 공격자가 많이 이렇게 시스템의 어떤 루트 권한으로 뭔가를 갖다 이렇게 그 시스템의 제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시도되어 온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이버 공격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정보보호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할 때 그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이버 공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뭐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지만은 안 된다면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데요. 이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가 비슷한데 오버플로우 공격하고 비슷한데 힙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인데요. 힙 버프라는 거는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다이나믹하게 메모리가 할당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MR로 함수잖아요. MR로. MR로 함수를 통해서 할당되는 힙 메모리에 어떤 버프를 오버플로우 시킨다 이러는데, 그 MR로를 통해서 이렇게 할당되는 그런 동적 메모리에는 그게 이제 그 버프를 오버플로우 시킨다는 이야기는 오버플로우 시켜가지고 공격자가 자기가 원하는 코드, 쉘 코드 같은 걸 주입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주입을 하면은 그 주입한 코드의 시작 주소를 그 다음 제어권,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다음 제어권으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버프에 할당되는, MR로그로 할당되는 이런 어떤 메모리에는 리턴 어드레스 같은 게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리턴 어드레스 없기 때문에 이 리턴 어드레스 대신에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에서만 이게 이제 그 실행이 가능한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공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그 레코드 형태의 자료 구조에 어떤 여기 함수에 대한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있을 때요. 함수에 대한 그 포인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을 때, 그죠? 이런 자료 구조가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 함수의 포인트를 뭐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냐면은, 공격자가 오버플로우 공격을 통해서 주입한 코드의 시작 주소로 이렇게 바꾸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그 힙버프에 할당되는 그런 메모리고, 요 메모리에 어떤 정보를 입력할 때 오버플로우를 시키고요. 그 오버플로우를 시키면서 그 오버플로우 형태로 입력되는 그 속에 공격자의 이렇게 메모리가 힙버프에 이만큼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그러면 이 속에 공격자의 쉘 코드, 공격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시작 주소, 이게 뭐가 되냐면 뭘로 이렇게 대체를 하냐. 이게 이 시작 주소가 이게 함수의 포인트. 그래서 이 함수의 포인트를 호출을 하면은 이 시작 주소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격 코드가 실행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은 비슷한데 시작 주소를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시작 주소를 공격 코드의 시작 주소를 리턴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대신에 여기는 어떤 자료 구조 속에 들어있는 함수의 포인트와 바꿔치기를 하고 그 함수의 포인트를 호출할 때 공격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격 과정은 이거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아트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응책은 앞에 그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대응책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 공간 아까 보호 기법이 있었고 주소 공간 임의화 기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대응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대응책하고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이 두 가지 대응책이 그 메모리에
잠깐만요. 이렇게 힙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하고 대응책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입력 포맷 취약점 공격인데요. 인풋 포맷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인데,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됐으면 그 변수에 할당될 수 있는 입력 데이터의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형식을 확인하지 않는, 정해진 형식대로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갖다 확인하지 않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입력 포맷을 갖다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력 포맷에 확인하지 않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커맨드를 인젝션하는 거고요. 명령을 주입하는 공격이고, 또 하나는 SQL 주입 공격인데, SQL 인젝션 어택이고, 커맨드 인젝션 어택,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명령 주입 공격은 이 입력 필드에 어떤 스크립트 형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명령을 같이 이렇게 그 입력 필드에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입력을 처리할 때 주입된 명령도 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그래서 이 주입된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공격자가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명령 코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이 그 프로그램, 그 서버나 프로그램에서 실행되게 만드는 이런 공격이 명령 주입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의,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 유저 필드가 이렇게 유저 필드에 어떤 데이터 입력할 텐데, 사실은 유저 필드에 이런 바학이라는 이런 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있잖아요. 요 명령 프린트 이렇게 요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런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입력 필드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을 입력하고, 여기에 세미콜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에코 공격 성공이라는 것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입력하고, ls-l.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입력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쉘 프로그램 말이죠. 쉘 프로그램이, 세미콜론 이런 게 뭐냐면은, 세미콜론 메타 문자가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명령을 같이 실행을 해도 좋다. 같이 실행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메타 문자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은 요 방만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만 이렇게 프로그램 결과가 출력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되냐면은 요 코맨드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 코맨드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했는데, 만약 공격자가 입력한 이 코맨드가 공격자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악성 형태의 그런 명령어가 들어있으면 이제 뭐 심각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말이죠. 가능한 게 여기에 코맨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연속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메타 문자 같은 이런 게 입력돼도 그걸 확인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책이라는 거는 입력 데이터 형식을 확인해서 허용되지 않는 형식의 정보가 입력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QL 주입 공격도 사실은 명령 주입 공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SQL 데이터 입력 필드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악성의 어떤 SQL문을 주입해가지고 SQL문이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공격이 SQL 주입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SQL, PHP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죠. 그 필드에다가 이 박이라는 거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 메타 문자에다가 예를 들어 드랍 테이블, 사용자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공격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입을 시켰다. 그러면은 요 메타 문자가 그 뒤에 나오는 SQL 문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실행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고 나면은 드랍 테이블, 사용자 테이블 요거까지 같이 실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 테이블이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SQL 주입 공격도 사실은 정상적 입력 필드의 형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응책은 SQL 입력에서 허용되는 입력 포맷의 형식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입력 포맷을 확인하지 않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 두 가지, 커맨드 라인 인젝션, SQL 인젝션 하는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인데요. 영어로는 XSS 이렇게 약자로 표시하는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인데 실제로는 CSS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약자로 이미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서 크로스는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XSS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약자로 표시하는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서버에 말이죠. 웹 서버에 그 악의적인 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된 웹 문서를 갖다 이렇게 그 저장을 해놓거나 뭐 전달하고요. 그 악의적인 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된 웹 문서가 웹 브라우저로 다운로드가 돼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컴퓨터를 공격하는 공격. 이런 공격이 크로스 사이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버 사이트로 가거나 아니면 서버 사이트에 있는 스크립트 형태의 공격용 코드가 웹 브라우저로 실행되는 컴퓨터 사이트로 와서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그래서 보통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통해서 어떤 피해들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웹 브라우저 서버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어떤 스크립트 코드를 공격용 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컴퓨터, 그러니까 사용자의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공격하는데 보통 이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몰래 빼내서 공격용 사이트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공격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뭐 사용자 컴퓨터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컴퓨터로 악성 코드를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그런 공격들이 이 크로스 사이트 공격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 두 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도움 공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데요, 도움이. 이런 그 도움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저장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그 다음에 반사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저장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그러니까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스토어드라는 의미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공격용 스크립트 코드가 서버에 어떤 웹 서버에 저장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저장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웹 서버에 어떤 공격 대상자들이 뭐 일반 사용자들이 그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는 어떤 웹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 스크립트 코드가 다운로드된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공격한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 의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어떤 서버 사이트의 웹페이지에 저장을 해놓고요. 누가 공격자가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웹페이지를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 다운로드한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뭐 스크립트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웹 브라우저가 그 웹페이지를 출력하면은 자동으로 그 스크립트 코드는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행이 돼서 그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저장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어떤 코드를 웹페이지에 어떤 뭐 방명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다른 내용하고 같이 이걸 갖다 이렇게 그 속에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 놓는다. 근데 사용자들이 보통 보면은 뭐 다른 내용들이 있고 그 속에 이런 코드가 들어있더라도 이게 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웹페이지도 다운로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 코드가 이렇게 같이 실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기의 쿠키 정보를 공격자의 어떤 공격자의 서버로 자기 쿠키 정보를 빼가 전달하는 그런 어떤 스크립트 코드거든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쿠키 정보가 공격자의 서버로 이렇게 전달이 돼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은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코드를 웹서버에다가 이렇게 웹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공격자가.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다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이 웹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만약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를 해서 HTML 문서를 여기서 실행하는 순간 말이에요. 출력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포함된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돼버린다. 어디서? 요 방문자의 웹 브라우저 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돼가지고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갖다 공격하게 되는 이런 거라. 이게 여기에 코드가 이 스크립트 코드가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이제 공격의 형태는 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제 공격이 이 방문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가능해지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저장형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서브 사이트의 어떤 웹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홈페이지 입력란에죠. 이 홈페이지 입력란에 원래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과 다른 이런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더라도 그거를 웹서버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리고 이런 원래 어떤 데이터 필드에 들어있는 웹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있는 비정상적인 그런 이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HTML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다운로드 돼가지고 웹브라우저 실행될 때 그걸 갖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상적인 스크립트 코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웹브라우저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이죠. 그래서 입력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이용될 만한 그런 어떤 위험한 스크립트 문자는 아예 입력이 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대응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입력이 되면은 필터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웹 방화벽 같은 데서 그런 게 딱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죠. 또는 웹페이지에 입력된 문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수 없게 어떤 데이터면은 스크립트 코드라도 그게 데이터 필드에 들어있으면은 그게 웹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돼가지고 실행이 될 수 없게 그거는 아예 이렇게 다르게 HTML
다른 형태로 이렇게 코딩해서 스크립트 문자가 있더라도 그거는 아예 데이터로 처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법이 HTML 엔티티 인코딩 기법. 예를 들어서 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같으면은 자바스크립트 이스케이핑 기법 이런 것들인데 그 데이터 필드에 들어있는 스크립트 코드는 그냥 데이터로만 처리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저장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대응책이 되고요. 또 하나의 그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이제 반사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인데, 리플렉티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인데 말 그대로 반사가 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크립트 코드를 어떤 서버로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면은 그 서버가 스크립트 코드,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나한테 그 공격 대상자한테 사용자한테 반사를 시켜가지고 그 스크립트 코드가 내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 그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그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반사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리플렉티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뭐 이게 피해자가 되겠지만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매개 변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URL을 만약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거를 속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URL 뒤에 있는 악성 스크립트 코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서버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해석할 수 없는 에러 코드죠, 일종의. 근데 그 에러 코드를 그 서버가 반환할 때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환한다고요. 그러면 HTML 문서, 그러니까 서버가 이 URL을 클릭한 사용자 웹 브라우저로 이렇게 반환한 HTML 문서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스크립트 코드 형태의 악성 코드가 들어있겠죠. 그 에러 메시지, 그 에러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으니까, 그죠? 그 에러 내용은 악성 스크립트 코드고. 근데 그거를 웹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출력하는 순간,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웹 브라우저 컴퓨터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URL에 포함된 악성 코드를 사용자가 피해자가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클릭을 했으면은 그게 서버로 갔다가 서버에서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에러 코드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한테로 다시 들어오고 그거를 출력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이게 URL인데 URL 뒤에 말이죠. 공격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그 URL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그게 뭐 아주 이렇게 유용한 URL인 것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배포를 하면은 잘 모르는 사용자들이 이거 클릭을 할 수 있다고요. 클릭하면은 서버, 그러니까 요 URL에 해당된 서버로 이 URL이 전달이 되면은 그 서버 입장에서 보면 이 코드는 사실은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에러 코드거든요. 그러면은 요 문제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을 에러 메시지로 만들어서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요 URL을 클릭한 웹 브라우저로 전달한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면은 그게 반사돼서 웹 브라우저로 오면 웹 브라우저에서 이 코드가 실행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라. 예를 들어 절차를 보면 이런 거죠.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된 URL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공격 대상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메일로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러니까 유용한 URL 정보인 것처럼 가정에서 이제 배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 URL을 클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URL 속에 들어있는 이 악성 코드를 포함한 URL이 이 어떤 서버, 그러니까 URL에 표시되어 있는 이 서버 사이트로 간다고요. 그럼 서버 사이트 입장에서 보면은 웹페이지 접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웹페이지에 하고 상관없는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그 URL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악성 스크립트 코드의 내용을 HTML 문서로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어떤 오류다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클릭한 사용자 웹 브라우저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HTML 문서를 갖다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요 속에 들어있는 그 악성 스크립트 코드가 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고
그죠? 실행이 돼서 이 공격 피해자의 웹브라우저 컴퓨터를 갖다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반사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반사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서브 사이트의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문서 형태로 웹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사형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능한 이유가 URL 입력 코드에 원래 URL하고 상관없는 이런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서버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대응책은 URL 입력 필드에 크로스-사이트 공격 사용 가능한 이 위험 문자가 아예 입력될 수 없게 만들거나 URL 부분에 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되면은 그거를 단순한 데이터 정보로 해석되도록 그 스크립트 코드를 해석을 안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URL 인코딩 기법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어떤 대응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포함해서요.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시했던 두 개의 문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났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문자열 조작 루틴과 같은 불완전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안전한 것으로 교체한다. 함수의 진입과 종료 코드를 조사하고 함수의 스택 프레임에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한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제공한 입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매 실행 시마다 각 프로세스 안에 스택이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선택했던 답하고 지금 선택하는 답하고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달라졌나요? 답이 뭔지는 아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다음 공격자가 사용자의 명령어나 지리어의 특정한 코드를 삽입하여 DB 인증을 우회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한다. 여기 설명하는 웹서비스 공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직접 객체 공격,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SQL 인젝션. 답이 나왔죠? 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 사이버 공격에서 상당히 이렇게 고난이도의 사이버 공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재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